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을 하면서 초대 내각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의원 등 이번에 입각한 현역 의원만 12명이 됐는데요. 당에서 손발을 맞췄던 의원들을 전면 배치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두 분의 평가도 좀 더불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호준석 대변인께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네. 김동연 경기지사가 굉장히 긴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전부 지방선거에 초점을 딱 맞춰 있어요. 본인도 뭐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성호, 윤호중 두 분 다 이제 경기가 지역구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중량급이고 또 중요한 요직에 배치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김동연 지사가 그렇게 맞득치는 않을 텐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차하면 어떤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 네. 경기지사도 바꿀 수 있다 후보를 얼굴을 그런 신호로 저는 그 받아들이셨을 것 같다. 김동연 지사도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모든 인사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 제가 보기엔 지방선거인 것 같아요. 지방선거 거의 공천장이 거의 다 지금 다 수요가 됐어요. 주요 포스트들의 시도지사들은 후보들이 사실 이번 인사로 거의 결정되다시피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정당이나 어떤 정권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 것인데 내각이 너무 이렇게 정치색을 띠게 되면요. 그게 이제 그 정책의 안정성 또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이게 때로는 표와 관계없이 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각은 정치적인 중립성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각이 일방적으로 정치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점을 저는 우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90일 전에 사퇴해야 됩니다. 지방선거 나가려면은. 그러면 임기가 사실 1년도 남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취임식하는 날부터 지방선거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나갈 곳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게 될 테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결정하게 될 텐데 그것이 물론 뭐 국익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저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좀 우려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배치된 것이나 아니면 그 현역 의원 12명, 뭐 대거 배치된 것, 그 모든 게 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네. 시장, 그다음에 이제 김인석 총리 후보자는 서울시장. 뭐 다들 이제 국민들 다 알고 계세요. 우상호 강원, 그다음에 강훈식 충남. 등등 뭐 그 심지어는 권오을 뭐 경북 이런 것까지 이제 거의 다 지금 사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좀 전에 뭐 공천을 이미 했다라는 건 그냥 그 공식적인 건 아니고 추측이신 거죠? 제 해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경미 대변인 뭐 그 네. 말씀에 좀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었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뭐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전재수 장관 후보자나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도 이제 뭐 경남지사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장관의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은 청문회를 통과하는 게 아마 7월 중순이나 될 것이고 네. 그러면은 한 8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밖에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실의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장관의 경우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판을 다 짰다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네. 좀 동의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44% 역대 정권보다 높은 거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그래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합을 빨리 맞출 수 있는 당 출신 의원들을 대거 전면 배치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그 파고를 넘으려면 빨리 내각을 구성해야 되고 2000년 청문회 도입 이후에 사실 현역 의원이 낙마한 경우는 없으니까 네. 지금 이제 후보자가 낙마하고 새로운 후보를 찾고
받고 이러면서 시간 소요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이제 너무 급박하니까 좀 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다분히 염두에 둔 그런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인선을 통해서 국정 과제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조인 출신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 그리고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 네. 그리고 봉욱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이 트로이카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는데 거기는 친윤 검사라는 측면에서 비판도 없지는 않지만은 네. 검찰 출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어떤 개혁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요. 뭐 도구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자체도 내가 국민의 도구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에도 있었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그 원전 설비업체 대표였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믹스에 관한 국정 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계속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결위는 국민의힘의 보이콧 선언으로 한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산 독재 들러리를 설 수 없다라는 주장에 여당은 졸속이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과연 이게 골든타임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예산 독재인지 여야 입장을 각각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호준석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입법 독주에 이어서 이건 예산 독재다, 이런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셨다는데 네. 대안 내놓으면은 토론을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냥 다 일방 독주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결 특위에서 그냥 심의와 표결까지 하루에 하겠다라고 그냥 일정부터 정해버렸어요. 간사수 선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닥치고 동의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김인석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 그것도 임명까지 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 예결위 등등의 이제 상임위 다시 배분하는 원구성도 마찬가지고 한 발짝도 양보를 하지 않아요. 들어보려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대안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죠. 추경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추경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안부터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처음부터 여야가 같이 이제 원칙에는 공감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저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또 소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이미 그 보고서,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입증된 그 통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경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전 국민한테 다 지원하고 사실상 이제 거의 똑같이 지원을 하고 또 지역화폐 이미 조세재정연구원이 이것은 실질적 경제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편성해서 총 1조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제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곳에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근데 들으실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집권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경민 대변인? 네, 뭐 추경은 타이밍이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러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나고요. 근데 국민의힘의 이제 김문수 대선 후보께서도 30조 추경은 공약으로 내세우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예결위를 파행시키고 퇴장했다. 물론 오후에는 속개를 했습니다만, 파행을 하면서 민주당이 추경 예산 심의 일정과 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라고 이렇게 트집을 잡았는데, 사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그러니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매일 찾아가서 추경에 대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대로 정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거 다 펼쳐놓고 논의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추경의 어떤 규모나 뭐 항목이나 시기, 지급 방식에 대해서
그 많이 의견을 주시면은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토론을 안 받아줄 거라고 좀 예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 잡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고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협조에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민생 화폐 부분도 뭐 큰 쟁점으로 아직까지도 좀 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7월 3일,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사흘 후로 데드라인이 정해질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국민청문회를 열었고 여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원식 의장이 3일까지로 협상 시한을 준 의미가 있을까도 생각을 하는 지점이 됐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이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아도 국민들께서는 이제 총리로 인준을 마음속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3년 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에서 그렇게 의혹이 많았지만 민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힘을 실어줬잖아요.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일인데요.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그냥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7월 3일까지 말미를 주면서 가능하면은 국민의힘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무총리가 사실 내각의 그 첫 단추를 끼는 것이니만큼 네. 좀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지금 뭐 생떼를 쓰면서 로텐더홀에서 웰빙 캠핑인지 뭐 피크닉인지 모를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리당략보다는 민생이 우선이죠. 그래서 좀 공세를 좀 중단하시고 인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현장에서 나경원 의원 또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에게 직접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완가하고 현재도 그런 입장이 불변한 상황인데 정말 뭐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런 지금 반대 입장인 건가요? 왜 이렇게 강경한 건가요? 이게 자꾸 또 옛날 얘기로 또 되돌아와서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무슨 그 수억 대의 그 알 수 없는 수상한 돈 거래 흐름이 있었습니까? 어떤 위법성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1097건의 자료를 요구를 하고 청문회를 결국 보이콧했었습니다. 근데 마치 대승적인 차원에서 뭐 다 협치를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기억의 사실의 이제 왜곡인 것이고요. 네. 아까 이제 토론하고 그 토론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원내대표 여당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거 협조해주지 않으니까 민생 방해 세력이다. 당신들과 전면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얼마나 이 오만하고 폭력적입니까? 어제는 내란을 옹호하는 거다. 또 뭐 대선에 불복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닥치고 동의해주지 않으면 적이라는 거죠.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 협치가 되겠습니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그거 생떼라고 하시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야당은 예결위원장을 맡고 제1당은 국회의장하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에서 균형과 조화와 대화를 이뤄서 절충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깨버린 거 이유도 없이 그래놓고 그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요구하는 것을 생떼라고 하셔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서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뭐 3일까지 뭐 합의해보자, 합의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늘 이런 패턴이었어요. 의장은 뭐 한 발짝 물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또 이제 다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일방 독주잖아요, 독주. 근데 어떻게 여기서 어떤 대통령은 협치하자고 하는데 아무 행동은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뭐가 협치입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본회의에서 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출석에 뭐 과반 찬성으로 이게 이제 강행 처리될 수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향후 좀 국민의힘은 좀 어떤 대응에 없어요. 가만히 대응을 어떻게 없어요? 합니까? 없어요. 지금 이 국회라는 게 다수당이 과반을 넘은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의정사에서. 그런데 그럴 때도 여당이 그러니까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않은 게 그래도 그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도 계시고 그게 사실 절반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어떨 때는 대화하고 타협해서 절충하고 우리가 이건 반드시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법안들도 때로는 미루기도 하고 아니면 내용을 절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가 운영이 돼 왔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3년 전부터 짧게만 봐도 지난 3년 전부터 민주당은 그게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7석이나 108석 있어봤자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원내대표까지 했던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이 농성한다고 거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성하는 걸 보고 뭐 캠핑을 한다, 뭐 웰빙, 뭐 바캉스 갔냐, 뭐 이렇게 조롱을 막 하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화하려는 자세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네, 상임위원장 배분은 아무래도 전반기 2년을 합의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민생 반대 세력이라고 네이밍을 한 게 좀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민생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을 적시한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쯤 그러니까 정리하고 민생 방위 세력이군요, 저도. 다음 이슈로 갈까요? 네, 다음 이슈 아주 뜨거운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주제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초강력 대출 규제 조치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아주 숨죽인 분위기인데요. 당장 이 발표 직후에 매물들 호가가 한 2, 3억 떨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그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로 읽히는데 일단 과열 차단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측에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린다 실수요자도 있는데 자체 TF를 통해서 정책 조율 과정의 허점을 짚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후준석 대변인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부동산에 매우 비전문가입니다만은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근데 일단 그 계약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일단은 숨이 먹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시장의 원리를 역행하면 저는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보거든요. 자, 첫째는 일단 우리가 시장경제 국가에서 현금 7억 원이 있지 않으면 서울의 평균 집값의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시장경제 국가인가 하는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2030들은 지금 뭐 월급 받는 거 가지고는 20년을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서울의 평균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첫째 의문이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왜 집값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올랐느냐.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됐습니다. 시중에. 자, 둘째는 공급이 부족했어요. 공급이. 문재인 정부 때 그전에 좌파 정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묶어놔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서울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 들어선 아파트들은 대체로 그 보수표가 많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공급은 인천이나 경기에 이제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돈은 많이 풀리고 그런데다 집값이 오르니까 그것을 세금이나 또는 대출 규제로 폭탄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불안 심리를 오히려 자극해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내놓은 대책이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 유동성이 벌써 많이 풀렸어요. 네. 출범하자마자 35조 원 지금 슈퍼 추경 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공급 대책은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온다는 그것도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규제를 거의 폭탄을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세금은 안 건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출을 그냥 거의 극약 처방으로 해놨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시장 원리를 이제 거스른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급 중심, 특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앞으로 집이 많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신호를 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당초엔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은
규제로 갔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네.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라고 명시적으로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워낙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 이거는 이제 고열이 끓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통제, 해열제라도 처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간 거고, 그게 일단 뭐 진정은 조금 시키고 있지만, 물론 이 고가 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가면서 풍선 효과도 또 네. 나타나고 있기는 하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인 극약 처방을 하신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이제 TF를 이제 구성하자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TF가 구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하고 부동산은 뭐 백약이 무효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 효과성을, 정책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데요. 아까 호준석 대변인께서 재건축을 진보 정부에서는 좀 안 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그 이유는 거기에 고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게 더 보수화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서울은 점차 보수화되고 있어요. 어지간한 분들이 또 경기권으로 많이 나가서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나 굉장히 고소득 젊은 층들이 주로 서울에 있고 경기 인천권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보수화될까봐 재건축 안 풀어준다라는 거는 좀 새로운 해석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현재 그 장관 중에서 국토부하고 문체부만 남았잖아요. 네.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그만큼 장고를 거듭하는 것은 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그 키를 잡을 분이 누구인지 고심이 깊다라는 방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남은 이제 2명의 장관 인사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가 그런 이유가 또 있군요. 네. 네. 국민의힘의 개혁 점수가 0점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임기를 마지막으로 퇴임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당의 기득권을 겨냥한 이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혁신과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재건을 이룰 수 있을지, 국민의힘의 현재와 미래 좀 전망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볼까요? 어쨌건 저도 이제 저희 지역구에 이제 다니다 보면 야단을 많이 맞죠. 쓴소리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도 제가 그냥 일반 유권자였다면, 이 정치에 입문하지 않고 그랬다면, 지금 전화 와서 국민의힘 지지하느냐라고 물으면 저도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네. 매우 죄송스럽고 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그 감수성, 국민들이 왜 저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우리는 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때로는 좀 그 눈치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좀 더 젊은 분들 목소리 많이 들어야 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 생각이 어떨 땐 틀릴 때도 있겠죠.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왜 저런 말씀을 하나, 젊은 비대위원장이 좀 더 이제 경청하고,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보수 정치가 저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유지시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은 명백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 거고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겸임하게 됐기 때문에 네. 남은 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도 변화가 있길 바라고 혁신위가 꾸려질 텐데, 거기서 어떤 어느 정도라도 일정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새 대표가 8월에 선출이 돼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본격적인 쇄신은 그때부터 저는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8월 2일, 그리고 네. 중순쯤에는 국민의힘도 열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 앞으로 좀 어떻게 갈까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취임 당시에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퇴장하면서는 당 기득권이 변화를 막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네. 대선 패배에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도로 친윤당이 되어 버렸고 또 윤석열 지금 특검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도 전혀 없고 그래서 참 이제 안타까워요. 그리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 그다음에 또 60대 70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좀 더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수가 조금 많이 좀 복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뭐 좀 배부른 소리 같이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여당이 잘 가려면은 건강한 야당이 견제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는 제2의 제3의 김용태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국민의힘 백드롭을 보니까 국민을 위한 변화, 쇄신, 포용, 통합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게 무색한데 그거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 훈훈하게 마무리를 잘 했네요. 날기 위해서 오른쪽 날개도 네. 굳건하게 좀 비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양날개로 같이 날아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야 스피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